결국 연말에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아무리 못해도 한 15% 오른다. 와. 많이 오르면 20% 이상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대신 상반기는 네. 1, 4분기가 됐든 2, 4분기가 됐든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 또는 쉬어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마음은 갈대일까요?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간밤에 많이 해서 좀 긴장했습니다. 수급이 달릴까 봐요. 물론 여기에서 금리 경로대로 잘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연준이 약간 입장을 바꾸면 수급 상황 좋지 않을 것 같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 5% 위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해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시간이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장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새해 네. 들어 처음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는 사실 국내장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국장에서 수익 내서 버텼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연준도 약간 변심을 할까 말까 하는 것 같고 의사록을 봐도 좀 불안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금리 인하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도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자, 국채금리의 그 수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죠, 추세.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면 시장의 적절한 가치 또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의 적절한 가치가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정상을 찾느냐 아니면 뭐 안정을 찾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난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래 작년 연말에 10년 국채 금리가 4% 정도까지는 떨어져 줄 거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6%에 끝났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5%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어떤 데는 5%보다 더 높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유. 예,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 연준은 사실 뭐 금리의 수준을 적정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실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네. 미래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5년 평균 미래 인플레이션 또는 5년 뒤에 5년 평균 인플레이션 또는 10년 평균 인플레이션 미래 이것들을 다 보면은 요즘에 숫자가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예, 추세적으로. 그래서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2.3%에서 2.4% 이던 수준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2.32에서 2.46 살짝씩 올라가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 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아니 최근 들어서 안 그래도 뉴욕 증시가 작년에 내내 정말 좋았습니다만 연초부터 약간 조정을 받는 기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올랐으면 쉬었다 가야지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또 조정의 폭도 좀 크고 그래서 불안감이 있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지금 이미 취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관세를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니 50년 전 법안의 근거를 두고 관세를 보편적으로 물리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채금리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답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리가 살짝 올라간다. 또는 뭐 금리의 추세가 올라간다. 이건 안 좋지만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안정을 찾으면 또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속도를 더디게 하겠다. 이랬었을 때는 보통 과거 시장이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 하다가 점차적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내려준다라는 것이 악재 뉴스는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그러면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관세를 확 높여버리면 당연히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겠죠.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하면 관세율이 3%에서 17%로 올라갑니다. 17% 정도 올라가게 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1%포인트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많이요. 높으면은 2%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1에서 2%다. 그러면 지금 금리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1에서 2% 정도는 더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3.5% 정도 수준의 금리가 적절하다. 요렇게 우리가 계산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관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1% 내지 2%. 그럼 3.5에서 더하기 1하면 4.5. 와, 또 더하기 2하면 5.5 5.5. 네.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 작년에 고점이었던 4.75를 자꾸 시도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2023년에 고점이었던 5%도 시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그렇게 잘 안 도와주고 있죠. 네. 아직까지 지금 트럼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유동성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환율과 금리예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좋아지려면 유동성이 좀 더 풀려야 되는데 그 유동성을 푸는 모습이 결국 M2 증가율로 나오는데 그 M2 증가율이 높아지려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유동성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 사이클인데 네. 이 AI 사이클이 막 들어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올라갈 거예요. 아직까지는 관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하지만 실질적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놓고 봤을 땐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그런 혁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생산성 지표를 보게 되고 AI 산업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네? 그럼 미 연준이 우리가 굳이 계속 이 금리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와 호재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악재는 관세, 호재는 생산성. 네. 요 두 가지를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예, 저희는 생산성이 이긴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당장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도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하룻밤에 뭐 6%, 8%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올 때 임기가 시작될 때쯤에는 약간 다들 긴장을 해서일지 그 금융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너무 미리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과거의 추세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1, 4분기가 별로 안 좋고요. 2, 4분기가 좀 좋고요. 왜냐하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고 그리고 또 3, 4분기가 또 안 좋고요. 그렇지만 4, 4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2022년 기억하시죠? 네. 그게 이제 임기 2년 차거든요. 그때 안 좋았죠 시장이. 그래서 보통은 4년제이면은 4년제 중에서 2년 차가 보통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게 못 당기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월별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첫 해잖아요. 보통 1월, 2월 달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2월 달에 취임식이 일어나고 나면 확 빠집니다. 빠지는 폭이 뭐 아주 대단히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 한 3% 정도.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고요. 플러스 전환이 되는 기간이 2, 4분기 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2, 4분기부터 3, 4분기 말까지는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횡보장세.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4, 4분기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과거 추세예요. 네. 이렇게 똑같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모르죠. 되면 네.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연말에 주가가 올라갈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가지 요소죠. 첫째는 금리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둘째는 실적이다. 그래서 금리는 제가 볼 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금리를 안정화시켜 줄 거예요. 5%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4.5% 낮아지면 4%까지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그 실적이 작년 3, 4분기가 이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 때 중반이었고 지금 4, 4분기 실적이 발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1.9%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 한 해로 보면 14.8% 더 높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또 모멘텀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결국 연말에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아무리 못해도 한 15% 오른다. 와. 많이 오르면 20% 이상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대신 상반기는 네. 1, 4분기가 됐든 2, 4분기가 됐든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 또는 쉬어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작년부터 혹은 그 전부터 투자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도 지금 높은 편이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잠깐 정리를 했다가 훅 빠진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아마 뭐 기대가 좀 섞여 있습니다만 환율이 지금보다 좀 낮을 수도 있겠고 그 상황에 저환율에 가격도 좋을 때 다시 들어가는 이 방법은 어떨까요? 저는요 그런 방법을 쓰는 타이밍은 환율도 포함시킵시다. 환율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 플러스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다 더했었을 때 아무리 못해도 20% 이상 빠지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0% 정도 빠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게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팔면은 세금 내셔야 되죠. 세금 내요. 세금이 22%죠. 그러면 이제 세금 낸다는 걸 감안하시면 다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줘야죠. 그렇죠. 예. 근데 10%밖에 안 빠졌으면 물량을 다시 실는 거에 있어서도 똑같은 물량을 또는 더 많은 물량을 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스토리, 그러니까 AI 스토리는 이제 2년이 지났고 이제부터 또 성장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10%의 조정을 준비해서 지금 딱 팔고 네. 10% 빠지면 다시 딱 들어가고 네. 이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게 그러면 일단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해도 대범하게 좀 이게 담대하게 기다리면서 여력이 되면은 저가 매수로 물량을 좀 늘려가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언제 그럼 시장이 딱 끝나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AI 사이클이 최대 3년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냐면 이게 계속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2년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아래에서 어떤 지표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빅스 지수 같은 걸 볼 것 같아요. 공포지수. 네, 공포지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 S&P 500이 한 16, 17 정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완전히 피크를 칠 때에 자리 잡는 지수가 약 10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적절한 가치까지도 올라갔다고 쳤는데 빅스 지수가 갑자기 변동성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이때는 좀 많이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아직도 펀더멘탈 스토리도 계속 괜찮고 그렇다면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서 종목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종목을 저가 분할 매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많이 일어난다. 네. 너무 좋은 기회죠. 뭐 당연히 이 AI 사이클의 리더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작년에 M7이 그냥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는데 올해는 M7에다가 브로드컴까지 해서 배트맨이라고 또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에 내내 좋았는데 이 친구들이 올해 계속 작년에 그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어가는데 그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년을 보실까요? 2년이 사실 2023년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M7이에요. M7만 올랐고요. M7 이외의 종목들은 못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M7이 많이 올랐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10%는 올랐어요. 예. 그죠? 근데 상승은 별로 작죠. 네. 자, 이제 올해는 M7 플러스 또 알파 맞는데 아마도 나머지 종목들이 10%보다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수급이 좀 분산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7만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M7을 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M7의 상승폭이 나머지 기업들보다 더 높은 것은 평균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익 증가율로 계산하자면 M7의 이익 증가율이 23%고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10% 조금 넘거든요. 예, 이걸 보시면은 아무래도 M7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올라가고 또 그 안에서 10% 이상의 이익 증가 안에서 어떤 종목은 10%가 아니겠죠. M7보다 훨씬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 네. 기업들이 있겠죠. 자, 그런 기업들을 골라야죠.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주세요. 섹터로. 저희도 알고 싶은데 네. 어떤 분야가 M7 양쪽 뺨을 때릴 만큼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예, 뭐 결론은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 예, 그래서 성장 업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성장인데 그냥 무작정 성장, 뭐 이런 매출은 막 일어나는데 이익은 안 나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쪽은 손빈 강정이고. 조심해야 네.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도 크게 늘면서 이익도 크게 느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사이클로 보면 지금이 초입기는 지났다. 이제 성장기로 접어든다. 보통 성장기로 접어들면 AI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나오죠. 그 가장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엔비디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아가는 거고 이게 또 테슬라가 앞으로 FSD가 들어오면 이익 증가율이 또 확 들어올 거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종목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AI입니다. 그래서 그 AI 안에서 하드웨어 종목과 소프트웨어 종목을 잘 골라내서 이 AI 기술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중이 65%는 돼야 된다. 예, 그 종목을 잘 골라내시는 건 중요하겠죠. 제가 종목은 말씀 못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국내외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장에서도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이 지금 뭐 몇 배인지 셀 수 없이 올랐다가 또 젠슨 왕 엔비디아 대장님이 양자 컴퓨터 그거 돈 되려면 한 20-30년 걸릴 것 같은데 이 발언에 하루아침에 한 40% 가까이 또 빠져버리고요. 맞아요.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시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네. 자, 이거는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역사에 있어서 항상 신기술이라는 건 언제든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 너무 빨리 투자를 하면요. 성공 확률이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막 성장기이기 때문에 매출은 크게 느는데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은 즉 흑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계속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돼요. 성장은 많이 하고 있으나.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이건 신성장 업종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는 얘기가 성장 업종 투자한다. 그렇지만 성장 업종 중에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종목을 투자를 한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네. 종목이고 테슬라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젠슨 왕의 얘기는 15년 뒤에 네. 라는 거고 정말 길어지면 3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업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9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2029년? 언제죠?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네. 한참 남았죠. 음. 예. 그때까지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아, 누가 성공할지 모르고. 누가 대장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렇죠. 전기차 옛날 되돌아가 볼까요? 전기차가 처음에 기술이 나온 거는 엄청나게 옛날 전입니다. 그죠. 예. 근데 전기차로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2019년 하반기예요. 아니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그게 테슬라입니다. 아.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20배 튀어요. 물론 그 전에 또 10배 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기간 동안 10배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오르내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아유, 멀미 났어요. 100% 올라갔다가 50% 빠졌다가 네. 똑같아요. 양자 컴퓨터도 아직 이익을 벌어들이는 시기는 2029년이다. 네. 그러면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종목이 대박이 나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시면 루시드, 뭐 리비안
한때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네,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아이언큐도 있지만 여러 종목들이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누가 이기고 누가 테슬라 같은 양자 컴퓨터에서 테슬라 같은 종목이 나올 거냐 될 거냐 모른다는 거죠. 지금 토너먼트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 세미파이널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다는 얘기인데 아니,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안에서 지금 유명한 친구들을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게 지금 한 3년째 1등이었지만 네. 성장률이 계속 높아질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성장률은 줄어들 테고 엔비디아 말고 다른 친구가 바통이 이어받을 수도 있다 해서 거론되는 후발 주자들이 있는데 네. 그쪽으로 수급이나 아니면 이익이 좀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기에 있어서 이제 대장주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올리가폴리 파워라고 합니다. 처음엔 모나폴리, 그 다음에 이제 올리가폴리.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 그 다음에 이제 3-4개 종목. 요렇게 변하거든요. 옛날로 따지자면 인텔이 있었다면 이제 엔비디아 올라오고 AMD도 올라오고 그렇죠. 뭐 인텔도 뭐 그 좀 많이 어려워졌지만 네. 이렇게 3개 종목이 변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AI 관련 칩으로서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 거의 80% 이상이죠. 거의 90%를 네. 가져가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그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을 찾아야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전에는 대항마가 AMD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근데 요즘에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브로드컴이다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몰라요. 그건 좀 지켜봅시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그런 타이밍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비싸냐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성장이 보여지고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비싼 게 아닌 경우에는 그런 대장주가 가면서 이제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다 팔고 나머지 거 찾자 이게 아니라 네. 일정 부분 던지고 이제 다른 걸 사자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증시에서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이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대안은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